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뭔가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어, 이제, 뭡니까, 이 작전은, 좀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무지 덥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 하여튼, 뭐, 무사히, 어, 지내시기들 바랍니다. 그 이제, 어, 점점 이제 덫으로 빠져드는 빨갱이들. 근데 이미 이제 덫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자기들은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덫에 빠진 줄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뭐라고 합니까? 덫을 회수를 안 했거든요. 아, 이제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아베 저격했던 용의자, 저격한 용의자, 인터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인터뷰가 아니고, 내가 할 때 뭐, 자기 엄마가, 어, 통일교에다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준비를 했다. 근데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이제 뭐, 신자는 맞는데, 뭐, 헌금을 뭐 강요하거나 한 그런 기록은 없다 했는데, 뭐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났다고. 그러니까 용의자 어머니 땅 집 팔아 9억여 원 헌금. 그래서 종교단체에 이제 원한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아, 이게 이 종교란 건 종교. 어느 종교도 예외가 없어요. 단지 저 뭡니까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좀 오래되고 신자 수도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이제 좀 경우는 없는 데다가 뭐 하여튼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종교나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좀 사이비라고 일컬어지는 신흥 종교는 이 정도가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속 종교단체에 낸 헌금 총액이 1억엔, 우리 돈으로 9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의 어머니는 지난 1998년 통일교에 가입한 뒤 그 이듬해 용의자가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과 용의자 가족이 살던 나라시 단독주택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그액의 헌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 이제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 친척 토지도 무단으로 매각했다.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 돼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용의자 진술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종교라, 종교예요, 종교. 그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맞아요. 종교는 만악의 근원이다. 만악의 근원. 지금 채널A 뉴스 틀어놨는데 사형제는 위헌이다, 뭐 종교단체에서 나와 지랄하고 있다고 하죠.
종교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도 이제, 좀 더 젊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빨갱이들 사상에 좀 젖어 있을 때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찬성이에요, 찬성. 그 이제 뭡니까,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뭐 생명권이 어떻고 하면서 또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 정확하게 뭐 논문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생명권 존중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없고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전부터 배웠던 게 뭡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뭐 흉악한 범죄자, 살인을 저지르거나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범죄 예방 효과 이걸 다 떠나서요. 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여기에 이제 좀 관여를 하는 거는, 갈수록 확신이 드는 게, 지금 뭡니까, 그 강제북송하고 뭐 이 관련해서, 특히 이거 관련해서 연루된 놈들, 핵심 멤버들하고 이재명하고 이쪽 핵심 멤버들을, 제 생각에는 매달리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갈수록 진해지고 있어요. 얘기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교회는 다니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는 없어야 됩니다.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라는 게 맞아요. 만악의 근원. 왜냐하면 그 천주교, 특히 그 뭡니까 전국 그 무슨 사제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특히 예전에 그 80년대 때 그 지금 요 빨갱이 새끼들 데모할 때 맨날 명동성당 가가지고 뭐 보호해주고, 지금도 그짓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 뭐 무슨 전국 사제단인가 그렇죠. 그거 다 빨갱이 새끼들이잖아요. 빨갱이 새끼들. 그 종교는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가세연 얘기가 또 기사가 잠깐 뜨길래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3년 전이죠. 3년 전.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월 달이니까 조국이 딱 낙마한 딱 그 시점이죠. 10월 14일이니까. 낙마가 아니고 뭡니까,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아마 막 지난 그쯤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조국이 사퇴한 게 아마 이런 불화 때문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방송을 했나 봐요. 저는 이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하고 조국 불화설이 나왔는데, 이게 강기정 탓이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답니다. 그게 최종 오늘 500만 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가세연, 연예인들 사생활이나 파헤치고 황색 저널리즘,
더러운 썬데이 서울의 유튜브 판이라는 거죠. 유튜브 버전. 보시면 이제 2019년 10월 14일 긴급 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진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당시 김용호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전수석의 입에서 나왔다. 이 새끼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만 원 내는 거에 비해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세이나 이런 데 가서 박수치고 저기 뭐 슈퍼챗에서 쏘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냥 개돼지 버러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는 뭐 자위를 하겠죠 스스로. 나는 자유우파의 시민으로서 뭐 우리나라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전사다 사고 뭐 그런 생각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구만. 네 생각. 나라를 망치는 짓이라고요. 나라를 망치는 짓. 딱 나오잖아요. 그래 아니 이 구독자들이 이런 쓰레기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한테 이렇게 돈을 끊임없이 갖다 바치니까 이런 새끼들이 계속 이런 짓거리를 이 더러운 쓰레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미국도 그래 뭐 보니까 또 뭐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저 뭡니까 어 인플레 해가지고 뭐 9.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 후반에 월 말쯤에 0.75%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1%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렇더라고요. 금리 공포에 잠 못 드는 영끌족 자영업자 월급 반 이자로 나가. 이거는 이자가 아니고 원리금이죠. 원리금. 대출이자 생활비 부담에 막막 소상공인 대출로 다른 대출 갚아. 이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아닙니까? 돌려막기 한 두어 번 하다가 이제 진짜 끝장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은 아니고 10년 전에 제가 빨간 펜에서 교원이죠, 교원. 전집 배송일을 한 4년 했거든요. 2010년부터 13년까지.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교원도 이제 다단계 방식이죠. 그냥 다단계다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위에 뭐 국장인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그 밑에 또 뭐 지국장 있고 뭐 또 지부장이 있고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 또 이제 빨간펜 교사들이 이렇게 쭉 붙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뜨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1,800이 떴어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이제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쓰는 방식들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받는 수당이 이거 A라고 하면 이쪽 매출의 10%를 받아요. 매출이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받는다면은 18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2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딱 될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출을 만약에 2천, 2천으로 맞추면 수당을 30%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200만 원을 써가지고 내 돈을 내가지고 2천만 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 수당이. 그러면 200만 원 쓴 거 갚아도 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220만 원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중독이 되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때 200만 원 카드로 할부를 했을 거고, 또 다음 달 또 어떤 금액은 다르겠지만 또 이런 형태대로 또 하게 되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해운대에 이제 지국장이 한 명 있었거든요. 매출은 좋아. 뭐 제가 갖다 준 책만 해도 어마무시했으니까. 근데 결국엔 사고가 터졌죠. 쉽게 말해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듣기에 아마 그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한 3, 4천만 원 정도 터진 거죠. 물론 그만두긴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손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수당 주는 뭡니까 이거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당 더 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돈을 넣어가지고 매출을 넣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국장이나 그 빨간펜 선생들 집에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월말에. 그래 가보면 책이 그득그득 쌓여 있어서 그득그득.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는 또 이제 이걸 아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 책이 중고시장에 막 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매출을 넣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새 책이 중고시장에 싸게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선생들은 일반 시장에다가 책을 못 팔게 막아놨어요.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이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있잖아요. 애. 그럼 부모 책을 팔아야 되는데 싼 가격에 이쪽에다가 뭐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 한 3, 40% 싸게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또 얘기가 또 샜는데, 그 대출로 대출 갚는다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뭡니까 그 비상경제대책 회의인가 했는데 이제 빚 대책을 세워라.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증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특별히 신경 써달라.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 이건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뉴스에서 나왔는데 특히 2030 애들 뭐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 뭡니까 아파트 가격 오를 거라고 뭡니까 그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뭐 끌어서 대출에 집 산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솔직히 뭐 이자를 좀 경감해 주는 것까지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그 저기 채널A 뉴스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났냐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금을 갖다가 만약에 연체가 되면 원금을 90%까지 반감을 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는 반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어차피 만약에 이제 자기가 뭐 갚을 능기가 안 되면 연체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지금도 뭐 개인 파산 제도도 있고 뭡니까 그 무슨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냥. 그런데 굳이 더 이걸 해준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반대거든요. 저도 이거는 반대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채널A 뉴스에서는 그 뭐 원금을 90% 탕감해 준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하면서 뭐 생활비하고 이런 걸로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굳이 뭐 반대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막 이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가지고 막말로 몰빵을 갖다가 만약 코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원금을 90%를 탕감해줘. 주식을 했어요. 이것도 원금을 90% 탕감을 해줘. 아니 부동산은 뭐 솔직히 주택담보대출은 뭐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집 있잖아요 집 아니지 그것도 그 아니 그러니까 뭐 매덕을 저기 뭡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빌렸으면 이거 저기 저 뭡니까 이자를 경감해 예를 들어서 이자를 뭐 그냥 0%로 해주는 거 정도는 좀 할 수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뭐 원래 8억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대출을 끼고 샀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뭐 7억 됐다가 6억 됐다가 5억 됐다가 뭐 4억 됐다가 자기가 저기 담보대출 낸 금액 이하로 만약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제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집값 물론 다른 아니 뭐 정상적인 어떤 곳도 있긴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집값이 높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솔직히 한 70에서 80%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강남에 말이 뭐 한강뷰 때문에 뭐 30억, 40억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강남에 짓는 만약에 그래 롯데가 강남에다가 롯데캐슬을 다 짓고 저 다대포에 롯데캐슬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그 원가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쓰는 자세는 똑같을 거라고. 단지 뭐 저 예를 들면 뭐 다대포의 롯데캐슬에는 뭐 뭡니까 그 저 무슨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저렴한 걸 쓰고 강남에는 뭐 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쓴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한들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가격이. 그럼 땅값에 대한 부분만 보전을 해주고 이 아파트 뭐 가격은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부분만 보전을 해주면 그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다대포에서는 뭐 한 3억에서 4억이면 사는데 똑같은 롯데캐슬인데 강남에 가면 이게 40억, 50억을 내. 아니 그 이런 거 보면 그런데도 막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아 그것들 솔직히 미친 것들이지 그것이. 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막말로 진짜 무슨 금으로 도배를 해놨다든지 뭐 아니면 막말로 진짜 뭐 그 이런 아파트에 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건설회사에서 뭐 1년에 몇 번씩 뭐 아가씨를 서비스로 뭐 저기 서비스로 뭐 한 번씩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다면 모를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맨날 뭐 아가씨를 바꿔준다든지 뭐 그러면 그런다면 또 모를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아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자 감면해 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만약에 하다 안 되면 뭐 개인 파산 신청을 하든지 또 뭐 개인 회생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렇게 어차피 지금도 그런 제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어 뭐 갚을 능력이고 이걸 다 떠나서 정말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뭐 생활비라든가 또 뭐 자기가 좀 장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 대출 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막 좀 안 돼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하여튼 그럴 경우에는 그래 뭐 좀 혜택을 준다는 거 저도 찬성을 하지만 1억 천금을 노린 새끼들 아니에요.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아파트에 쓸데없이 뭐야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막 이 원리금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 뭡니까 저기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한 방을 노린 거잖아. 한 방을 노리고 그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이거는. 에이씨. 그리고 오늘 뭐 이게 저기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왔나? 이게 한 꼭지로 나왔더라고요 보도가. 성남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여했던 대학 교수가 김인석 이게 그러니까 이제 2006년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했던 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 대선 저기 토론회 때 아마 우리 토끼 형이 한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이 새끼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때가 언젠데 뭐 나는 모른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시부리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구속된 공사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거죠. 이 사업 인허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에 관여했던 대학 교수가. 그 보시면은 이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가 구속됐던 성남 빗물 저리조 공사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A 교수는 백현동 용도 변경 의결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도 변경 의결하는 여기에 이제 참가했을 때 요 김인섭이 이 새끼가 로비를 했던 요 2012년 성남 빗물 저리조 공사 때 관여돼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는 거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뭐 자기 말로는 이제 그래요. 아 그거 뭐 그런 걸 해줘야 되는지 몰랐다. 그걸 몰랐다고 참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이재명과잖아요. 이재명과. 이거 이제 요 이재명 관련해서도 뭐 하나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저 무식한 뭐 박근혜나 이럴 때처럼 막 그냥 툭 건드렸다가 막 좀 저항이 거세니까 막 아이고 깜짝 놀래라. 아이고 알았다 봐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도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민생은 안 챙기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 또 한쪽에서는 빨리 적폐청산해라 하는데 왜 이리 더디노 이러고 있고 아이고 씨 진짜 꼬라지 보면 씨. 그 유시민이가 또 갑자기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언론이 분탕질을 치려고 하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이제 출연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다. 존재감 못 느껴 비평할 것도 없다. 근데 이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독재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란 존재가 옛날 왕처럼 박정희나 전두환 때처럼 정권을 자꾸 휘둘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토끼 형이 전혀 그러질 않으니까 존재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독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냐고. 근데 언론은 또 아무런 뭐 여기 이런 말에 대해서 뭐 논평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우리 토끼 형 까야 되니까 막 또 인용을 하죠. 아, 오늘 유시민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게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 특히 조중동, 종편. 이거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알겠더라. 그 정도로 심플하다. 그러니까 심플해야 된다니까. 머리도 나쁜 새끼가. 정부는 종합병원과 비슷하다. 대통령은 병원장이고 각과 과장이 장관들 지금은 응급실 문을 닫아놓은 것 같다. 아니 열어는 놓았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응급실이 텅 비어있다. 빨리빨리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응급실은 안 돌리고 옛날 MRI 사진 같은 것을 다시 올려놓고 지금 이 사진 보니 병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 과장이 병원장이 잘못했네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응급실은 비워놓고 급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다 거기에 가 있다. 선우, 완급, 경중을 따져 급하고 중한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 따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게 개소리를 쳐시부리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덮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무식한 새끼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 4분면을 그려놓고 이쪽이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놓으면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토끼 형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암덩어리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암덩어리 제거하는 거. 그 유시민이가 말했던 옛날 MRI 사진 올려놓고 암세포를 정확하게 다시 찾아내야 돼요. 환자가 지금 몸이 이전보다 더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빨갱이 소탕작전입니다. 소탕작전.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보기에는 약간 감언 느끼는 거죠. 씨발 정치보복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다가 씨발 저기 뭐 조중동 앞잡이 새끼들, 소위 보수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새끼들 전부 다 조중동 앞잡이다 보니까 그 새끼들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좀 씨발 쳐주기 있으면 싶은데 진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지금 네, 차차 얘기하기로. 하여튼 지금 상황 그겁니다. 그거. 그 한겨레에서 보세요. 윤 대통령 지지율 추락, 또 추락. 전국 지표조사 첫 데드크로스. 오늘 뭐 MBS인가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야, 진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인자 2개월 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루에 2개나 3개 정도 되는 이런 조사업체에서 계속 조사를 해요. 주말만 빼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 대선 딱 그 시점이 아니면 진짜 굳이 필요하다면 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취임 초기에는 최소한 4, 5개월 정도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 상식. 그런데 한 달이 막 지나면서부터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지지율 막 떨어진다 하면서 계속 했죠. 이건 정신 나간 나라가 맞아. 정신 나간 나라가.
지지율 33%, 부정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부정이 16%포인트가 늘어서 긍정과 20%포인트 격차다. 잘 못하는 이유는 1위 독단적이고 2위가 능력 부족이고 3위가 인사 문제, 4위 공약 파기, 5위 정책 비전 부족, 6위 협치 부족.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돌린 거야? 이거 보세요. 전부 언론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내용 그대로잖아. 그리고 공약 파기한 게 뭐가 있죠? 파기한 게 없는데 이게 4위. 그리고 비전이 없고, 협치는 당연히 안 해, 씨발 같더라. 인사 문제면 맨날 떠들어대니까, 조정동이. 능력 부족? 이것도 그냥 일 안 한 것처럼 그냥 맨날 검찰공화국이니 해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세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이제 할 시간조차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장제원 빠진 대통령 만찬. 윤핵관 쪼개지나? 이건 뭡니까? 쪼개져라 기우제 지내는 것이 기우제. 쪼개져라. 친윤 등장하나? 윤 정권 출범 1등 공신 진익의 분화조지. 씨발 1등 공신은 지금 국힘에 정권 출범에 뭡니까? 좀 도움을 줬던 새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놈도 없어. 전부 발목 잡았지. 그런 새끼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이게 이제 각 신문사별로 이거 타이틀입니다. 윤핵관 분화조짐, 장제원, 권선동, 원톱에 나흘 넘게 잠행. 출범 2달 만에 윤핵관 분열 조짐, 윤 대통령 깊어지는 고민. 고민 안 하는데. 정말 겉으로는 불화들하지만 속내는 결 다른 윤핵관 권성동과 장제원, 권성동, 장제원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이 물음표는 경쟁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들의 바람이죠. 지도체제 불만 장제원 두문불출, 커지는 권성동과의 불화설, 장제원 만찬 총회 불참, 윤핵관 쪼개지나? 이준석 사라지니 진짜 윤핵관 권력 다툼, 권성동 장제원 균열, 윤핵관 쪼개지나? 당권 놓고 윤심 잡기 경쟁. 다 옮긴 게 아닙니다. 10개 신문사건만 제가 옮긴 거예요. 이런 것만 뉴스를 삼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오늘도 우리 아까 민생 챙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짤막하게 보도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북청 사건하고 이거 이제 불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이제 갈수록 다른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보도할 시간이 이제 부족할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참 의의가 없어가지고 조선을 볼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은 조중동 키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조금 이제 용을 쓰는 거죠. 이준석 징계놓고 팽팽한 여론, 정치 공작이다 45.2%, 정당한 결정이다 43.6%, KBC 광주방송, 그러니까 광주방송에서, 빨갱이 방송에서,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 위크 리서치, 진짜 이거 무슨 이상한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2030 당선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남성은 65%, 30대 남성은 61.9%가 정치 공작이다. 이게 뭡니까? 이준석이가 2030 이대남을 대표한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프레임을 만들었던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반면 30대 이하 여성 그룹에서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응답 30대는 44.7, 20대 이하에서는 64.9%가 정당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애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너무 뻔하게 여론을 조장을 하도 왜곡하고 조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여기에 또 이게 먹힌다니까? 이 프레임이 먹힌다는 게 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보세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에 이준석이가 22.9%, 1위에요, 1위. 아니, 지금 징계받고 쫓겨났는데, 차기 당대표로 이준석이가 22.9%예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이론조사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상납으로 징계받고 쫓겨난 놈이 그 자리를 또 대신하는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이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이론조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라니까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놓고는 부정평가 60%,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1.6%, 다소 잘못 8.4%,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51%다, 50%가 넘었다는 거죠. 긍정평가는 35.7, 매우 잘함 21.6, 다소 잘함 14.1. 그러면 매우 잘함하고 매우 잘못하다의 차이가 한 2.3배 정도 되죠. 역시 대단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런 걸 보고서도 아니 어떻게 언론 장악이라는 등 뭐 나 참 그 버러지가 맞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0%가 최소 90에서 95%가 개, 돼지, 버러지 맞다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징계받고 쫓겨난 놈이 차기 국민의힘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론조사라고 이게 와 나 진짜 기가 차서 참. 그리고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이 뭐 희한한 김순덕이니까 이 인연이기 주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못하면 물러나라. 이 무슨 소리가 싶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급 인사 4명이 낙마했다. 이 정도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퇴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과는 했어야 마땅했다. 윤 대통령이 빡하면 비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도 사과에 인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낙마가 나오기 전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부터 장차관급 6명이 낙마하자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3월 30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5일 만이다. 이 당시에 새누리당은 청와대 인사 참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기 역할을 하고 있나? 훈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간에선 검찰 출신 대통령에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걱정을 한다. 김건희 여사 빼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관료를 쳐가지고 김건희 여사 빼고 이거는 뭡니까? 김건희가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갖다가 독자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악한 것들입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바른 눈과 귀 역할을 못할 거면 더 이상 세금 축내지 말고 물건을 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같이 우리 목 남겨줘. 그러면 빨아줄게. 근데 소식이 계속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싶고 뜯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지금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어. 그 이상민 장관 명칭은 단순하게 경찰국 치안감에 국장 맡길 것.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경찰국으로 할 생각이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에게 맡기려고 한다. 치안감이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다. 기능 구성에 관해 인사, 법령, 재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자치경찰 업무 등을 할 것이다. 산하의 3개과 총괄과, 인사과, 자치지원과를 2대,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에,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에 맡기겠다. 뭐 인원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뭡니까 빨갱이들 지켜본 뭐 삼보일변가 한다든가 그 열심히 해 씨발놈들 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다 뒤질 거예요. 그리고 세계일보가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살인 등 중범죄 탈북자 10명 국내 이미 정착 탈북 어민도 숙송 안 될 수 있었다. 세계일보가 이런 걸 내보내잖아요. 이거 빨갱이 신문이잖아. 빨갱이 신문. 이 얘기는 이제 세계일보가 좀 눈치를 긁었다는 거죠. 한겨레나 뭐 오마이는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열심히 물고 싶고 뜯고 있으면 아까 보셨듯이 지지율 추락 또 추락 씨발놈아 니 지지율 개판이다. 곧 있으면 20%될 건데 곧 탄핵 되겠네.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뭐가지 안 주제 이 개새끼야. 너 탄핵시키기다 이 씨발놈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럼 뭐 아마 다음 주에 뭐 그냥 30%도 붕괴 뭐 이렇게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딱 조중동 일면 종편 머리 저기 제일 첫 번째 꼭지 기사가 윤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30% 붕괴. 뭐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끝은 과연 어디일까?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전에 중범죄, 살인 등 중범죄 탈북자 10명이 우리나라에 귀순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가지고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의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JTBC 야 진짜 이 홍석현이는 진짜 아마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홍석현이하고 그 아들 홍 누굽니까? 이름이 뭐라고 홍정욱이라 했나? 홍정도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단독 해가지고 탈북 어부 신문 조서엔 연쇄살인 동기 진술 인생 망칠까봐 나머지 다 죽였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막말로 뭐 한 놈을 죽이나 뭐 16명을 죽이나 뭔 의미가 있어? 인생 망치는 게 더 죽이면 더 인생 망치는 거지. 그 보시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2명의 어민이 군경합동신문에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안다. 분리신문 과정에서도 술술 진술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처음에 선장 1명만,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선장 한 명만 죽였다고 했어요. 선장 한 명만. 한 명만 죽였는데, 이제 죽이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면서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죽였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 윤건영이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첩보의 내용과 진술했던 내용이 동일하다. 북한에 이미 일당 중 한 명이 잡혀있어 북한에서도 이들의 범행과 신상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보고서에는 탈북 어민들은 선장의 과학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이게 그 페스카마호하고 딱 똑같잖아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잔인하게 살해했다. 근데 보세요. 처음에 선장을 제일 먼저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죽인 후에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했다. 그러면 선장 한 명만 죽인 게 아니잖아.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조작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바로 이 조작질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교대로 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엉치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보시다시피 그 목선이 그렇게 안 큽니다.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우리 그 바닷가 가서 보면 어선 뭐 약간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이 뭐 분리가 돼 있고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닌 그 정도 공간에서 총 16명을 소리 소문 없이 둘이서 죽였다. 아, 이거는 저도 그 당시에도 저도 이 부분은 의심이 됐었어요. 너무 그 논리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선장 한 명만 죽이고 이제 이러다가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나머지도 다 죽이자 해서 선장부터 먼저 죽이고 나머지 15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요 밑에서는 선원 2명을 먼저 죽였대요. 선장 죽이기 전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아, 홍석현이 이 씹새끼는 이거. 이게 아마 이거 뒤질 거야. 아마. 그리고 우상호 하도 공격받으니까 어민북송이 범죄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 병신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당에 있는 놈들은 다 뭐 100%는 100%그 자이든 타이든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이준석이 같이 하태기 같이 아예 대놓고 씨발 간첩질 하는 놈들 막 있고, 뭐 권성동이 이런 놈들은 아예 대놓고 하진 않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의존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뭐 사개특위 뭐 그 합의해줬더만. 아니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개특위 합의하면 검수완박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며. 근데 또 덜컹 합의해줬대요. 물론 이런 병신지 뭐 더 이상 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런 짓 할 거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토끼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다고 뭐 저 빵이 새끼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도 않고요. 지금 어차피 거의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작업은 마무리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마무리가 돼 있는데 미끼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저번에 그 한동훈 청문회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저희 철험인가 그 새끼들 그것들이 완전 병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한동훈이가 썼던 수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모하고 같이 썼다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 그 이모가 아니고 이모 교수입니다라고 그냥 바로 받아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국민들이 김남국이 저 새끼 완전 병신이구나를 생각할 기회를 줬다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김남국이가 이모하고 논문을 같이 썼다고 하더라. 이모 하니까 한동훈이가 잘 못 되는 듯이 네? 네? 하니까 김남국이가 이모요 이모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한동훈이 뭐라 합니까? 네? 이모요? 그러니까 네 이모 세 번인가를 두 번인가를 되물어 가지고 김남국이가 이모 교수를 이모 이해를 한 10번 정도를 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내리에 이 새끼들 완전 병신들이구나가 딱 박힌 거죠. 지금 이 수사하는 것들도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자료들을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한 며칠 들다가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또 이제 물고 씻고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사진 10장 딱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 10장 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물고 씻고 뜯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씩 또 잘 풀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일단 제 예상에는 이거 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영상 촬영본도 아마 깔 거고, 그리고 그 지금 뭡니까? 16명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패널로 나온 것들도 그렇고. 흉악범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 주에는 분명히 이거 16명이 살해했다는 것도 조작된 그다라는 아마 이거하고 관련된 또 뭐 문건이든 뭐든 하나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씩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궁색하게 흉악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흉악범이 아니었네, 씨발놈들아. 이런 증거 자료를 하나 또 툭 던져주면 또 언론은 또 일주일 내도록 또 그걸로 물고 씻고 뜯을 거 아니야. 이 방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 아까도 보니까 경찰 특공대 얘기도 잠깐 나오더만요. 경찰 특공대도 뭔 일인지 모르고 그냥 판문점으로 오라 해서 8명이 갔다. 도착해서 뭔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가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경찰 특공대를 만나서 이제 구주로 이제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뭐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한 뭔가 또 자료가 하나쯤 나오겠죠. 뭐, 흉악범이 아니었네, 새끼들아 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또 이걸로 또 한 일주일 계속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빨갱이들은 계속 풍지로 몰릴 거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점점 이 새끼들은,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했구나. 조작질을 했구나.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툭툭 던져주니까 계속 이제. 그럼 보세요.
이러면서 또 뭐 다음 주에 같이 이제 뭐 수해 피살 공무원 관련한 어떤 또 자료 하나 나오고 그럼 또 일주일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이 툭툭 던져지고 또 한번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관련 수사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또 흘리고 언론에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도 우리 토끼형을 깔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씨발 토끼형을 깔 시간 자체가 없어 씨발.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보세요. 전부 하는 말이 딱 똑같아요. 16명 살해한 탈북어민 기준 당시 국힘도 반대. 추방된 탈북어민 16명 죽인 이역기 살인마다. 북한은 한국 보수 주술적 세계관에 빠져 북풍 주술에 의존. 주술.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김병주 통일부 입장 번복 뒤에 외압 의심 추적해낼 것. 외압은 병신아. 너희들처럼 씨발 그 병신같이 할 것 같냐? 한심한 새끼들. 그래 보세요.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유엔하고 막 미국에서도 나서고 있잖아요. 판을 키우잖아. 판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만한 거였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 판이. 안철수 탈북 어민북송 문정권의 북눈치보기 안보농단이다. 엠네스티 북어민들 재판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 강제송환 금지 위반이다. 미 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철저 조사 필요. 이제 더 이상 빨갱이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눈치 못 채고 유시민이 같은 이 새끼는 개소리쳐 씹으리고 있죠. 뭐 존재감이 없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윤석열, 우리 토끼 형의 얘기였다고요. 사람만 잘 임명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놈들은 이게 이제 이때까지 자기들하고 너무 길이 다르니까 무조건 그냥 물고 싶고 뜯는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들 다 도둑 날라리에요. 권성동의 이거는 조금 하고 있죠. 탈북 어민 흉악범 주장 출처는 북한이다. 검증했어야. 당연하죠. 이거 아니 이게 흉악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누가 진짜인가? 정권 유불리에 따라 정치 유불리에 따라 인권 무게가 달라지냐?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읽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을 여전히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당시 정부는 귀순어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나?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이렇게 한 방씩 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당독해가지고 북선박 귀순 묻지 말고 보내라. 청와대 안보실 지침이 있었다. 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직전 월남한 북한 선박과 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직접 관련 사태를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는 해군, 해경 등이 초동 대응 단계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논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는 얘기 아니야. 1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문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북한 선박 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 지침을 2019년 8월 제정? 그랬던가? 하여튼 제정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2달여 전의 일이다. 지침에서는 상황 처리 담당 기관은 북한 선박의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
이 시기는 이제 그 당시 8월 15일 경추사에서 남북 경협 상징의 평화 경제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을 했던 딱 그 시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 아들 새끼보다 어린 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 삶은 소대가리 새끼. 근데 분풀이할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 단독 서훈, 정의용, 김현철 미국행 강제북송 키맨도 다 떠났다. 미국행 진짜 이게 뭐 빨갱이들의 이중성이잖아요. 반미 그렇게 외치면서 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거야? 정치권의 핵심 인사는 14일 최근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3, 4일 전에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떠났다. 서훈 지인들은 딸이 거주하는 LA와 초청 연구기관이 위치한 워싱턴 DC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의용은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측근에게 미국에 있는 손주들을 보러 가고 싶다. 거짓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들 다 그 형량 박연이라고 합니까? 형량 거래를 지금 아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정보 다 줄 테니까 나만 살리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토끼형이나 한동훈이는 이런 거 절대 안 좋아하죠. 이럴 거 왜 분탕을 치고 지랄을 하냐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한심한 놈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아마 저기 강제 송환될 겁니다. 범죄인 인도적에 의해서. 빨갱이들의 이중성은 여기서도 드러나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